자, 이번 시간은 이제 비율 분석법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 크게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은 좀 이따가 공부하게 될 텐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현가 회수 기간법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주로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주된 출제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 분석 기법 유형에는 몇 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자, 단순 회수 기간법이라고 하는 거,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을 따져 묻는 방법 이렇게 봤었고요. 그래서 빨리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 대안이다 라고 했던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승수법이라고 하는 거, 총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 또는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따져 물었던 것이 승수법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승수라고 하는 것,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승수가 작을수록 어떻다? 좋은 투자 대안이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승수법의 역수로서 수익률법이라고 해서 종합환원율, 지분 배당률 혹은 세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죠.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 회계적 이익률법 이런 것도 존재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공부하게 될 비율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이제 하나 정도 또는 두 개가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근데 이 정도가 거의 도배하는 문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LTV라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DTI도 좀 살을 붙이긴 해야 되는데, 일단 LTV라고 하는 거, 대부 비율 또는 저당 비율이라 부르고요.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 한도액 또는 대출액이라는 개념이 LTV 또는 대부 비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뒤에 금융론 공부하실 때 자, 정부에서요 LTV하고요 DTI 이런 것들에 규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자, 그것이 대출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잡을 수도 있고 또 부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자, 단순화시키면 이거 나중에 자, LTV는 자, 대출 가능액 계산할 때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 한도 또는 대출액이다. 그럼 이제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갑니다. 부동산 가격 곱하기 어떻다?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 LTV를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대출 한도액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은 정해져 있다고 쳤을 때 정부에서 LTV를 50%에다가 60%로 늘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한 100%는 아닌데 금리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대출 한도를 늘려주게 되면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요즘처럼 주택가격이 급등을 한다 등등등 했을 때 정책 수단 중에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LTV를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TV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이라고 하는 이 공식은 나중에 금융론 파트에서 대출 가능액, 대출 한도액을 따져 물을 때 써먹는 공식이 이건 직접 안 나오고요. 거의 사이드고 그 다음에 자, 지금 29회 때 나왔던 주제 바로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 이런 게 되게 짜증나요. 내용 자체는 별게 없는데 이게 줄줄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자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게 되겠지만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용어 가야 되죠. 해서 부채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거, 자기 자본 또는 지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와 자기 자본을 다 더했을 때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총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언어 중에 어떤 얘기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빚도 자산이다 라고 하는 거, 총자산에 포함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용어, 자, 부동산에 10억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대출 받은 게 만약에 5억이다. 그리고 자기 자본이 5억을 활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때 부채 비율과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9회 때는
용어의 정의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요,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또는 지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걸 어떻게 이후에 출제가 되냐면 부채 비율이라는 이런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을 말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 자, 계속해 왔던 얘기 승수법 할 때도 논의했던 주제인데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읽는 방법 어떻게 읽는다고요? 야, 자, 1을 2로 나눈 값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2에 대한 1의 비율 그러면요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부채 비율이라고 부른다. 요 순서를 바꿔짓기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내용을 이제 알고서 보게 되면 뭐 이런 걸 문제를 낼까? 너무 유치한 게 아닐까? 예, 중개사 시험이 유치하게 냅니다. 근데 이 양이 조금 많기 때문에 하다가 지쳐버려가지고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 부채 비율은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 자, 어떻게 간다고요? 부채 비율은 부채가 어디에 들어간다? 분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 분자에 들어가게 된다. 하여튼 어느 시기에 됐든 간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지분 또는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이렇게 뼈대를 삼게 될 것이고요.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 나누기 총 자산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읽는 방법이 자기 자본 비율은 뭐가 된다고요? 자기 총 자산분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 또는 자기 자본을 총 자산으로 나눈 값 이렇게 표현하고요. 부채 비율은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또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을 가리켜서 바로 부채 비율. 29회 때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대한 10억짜리 부동산을 매입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5억이고 그 다음에 부채가 5억이다. 그럼 부채 비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100%라는 값이 나옵니다. 부채가 5억,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5억 나기 5는 1이니까 퍼센트로 표시하면 100%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투자 대안에 있어서 자기 자본 비율을 구하시오라는 명제가 주어지게 되면 총 자산이 얼마? 10억이 되게 될 것이고 10억. 그리고 이 중에서 뭐예요? 자기 자본이 5억이니까 자기 자본 비율은 얼마? 50%라는 식의 문제들에서 이게 뭐 단독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문 형태로 자, 은행에서 5억을 대출 받아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자기 자본 비율은 이렇게 표현해 주자면 50%이다. 이런 식의 지문이 과거에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투자론 파트는요,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공식이다, 무조건. 자, 이게 절대 뭐 창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가끔 나와요. 1년에 한두 문제. 어차피 그건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고. 지금 이제 제가 개론도 교재가 편집이 끝나고 세법도 일부 다 끝나가는데 이제 과목 하나씩 끝내가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냥 다 모든 게 공식이다. 루틴이고 그 루틴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고 제일 어려운 것은 숙달되는 거야. 숙달되는 거. 안 되니까 부채 비율하면 잠깐만 있어봐. 부채 나누기 지분 이렇게 되는데 시험 볼 때는 그냥 잠깐만 있어봐면 휙 지나가버려 시간이. 그럼 이제 불안해지고 그래서 계산 문제 못 푼다.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 과정들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개 짜증나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이제 지나면 지루해서 힘들어요. 지루해서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분들은 뭔가 창의적인 일들을 합니다. 뭐 도서관에 자리를 잡고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이게 결론이에요. 잘 되는 꼴을 못 봤다. 이게 결론이라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9월, 10월쯤 되게 되면 이제 실력이 좀 쌓였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싶다.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관 속에 들어가면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정리는 관 속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대부분 못하고 가십니다. 나만의 시간도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리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계속 반복하면 그냥 시험장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눈에 익은 애들.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신 분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몰라. 자기가 왜 그랬는지. 떨어져도 몰라.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는 확실히 알아요. 떨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점수가 안 나오면 떨어져요. 문제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고. 사람들이 보통 결과가 안 좋으면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드리는, 재수없지만 드리는 말씀이 로댕이 죽은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로댕이 왜 죽은지 아세요? 생각하다 뒤졌어요. 이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의 영역에 전문가가 됐을 때만 생각할 기회가 보여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분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 다 개소리 되는 거예요. 삽질되는 거예요. 삽질되는 거예요. 저 지난 시간에 어제 오전반에 얘기했나? 그 얘기했잖아요. 자, 뭐지? 서초동을 가서 데모를 할 거냐? 아니면 뭐더라? 저기 광화문을 가서 데모를 할 거냐? 물론 거기에 가신 분들 중에서 아는 분도 있을 거라고 없다라고 제가 단언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진짜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세상 일에 대해서. 모르겠을 때는 그냥 학원에 와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여튼 주변에 내 주변은 다 또라이들만 있어. 내가 제일 정상이야. 그러고 보면은 서초동을 가지를 않나, 또 광화문을 가지를 않나. 그러니까 저 가고 말고는 나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어. 교회를 가든 절간을 가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다만 나보고 가자고 얘기하면 그때는 짜증나지. 저는 박근혜 때인가도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박근혜 씨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몇몇이 저한테 와서, 난 별로 안 친한데 하여튼 간에 하여튼 술자리를 만들어갖고 나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새끼야 바빠 죽겠어. 이게 결론이에요. 책도 써야 되고 지금 정신없어 죽겠구만. 지금 뭔 개소리야. 뭐래더라? 하여튼 뭐라고 물으면서 가야 된대. 제가 얘기했어요. 난 중2 때 이미 데모 다 했거든. 중2 때부터 고2 때부터 대학교 3학년까지 충분히 다시 태어나도 안 해도 될 만큼 충분히 했으니까. 그럼 난 박근혜 안 찍었으니까. 넌 찍었잖아. 찍었다는 얘기였거든. 넌 책임져. 가. 난 책임질 일 없으니까 안 가. 그럼 난 학원을 가야 돼. 걔는 학교 다닐 때 학원 열심히 다녔거든.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원 안 다녔거든. 그래서 이제 학원을 다니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뭔 얘기하고 있어요? 알았을 때만 분석할 수 있다고요. 알았을 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조금 더 알아갈수록, 여러분들 머릿속에 먹물이 들어가면 오만함이 스물스물 끼어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획기적인 없어요. 자,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채 비율은 뭐라고요? 부채 나누기 지분. 자기 자본 비율은 뭐라고요? 자기 자본 나누기 총자산. 그래서 분자.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움찔하지 말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더라? 부채가 들어가더라. 자기 자본 비율은 뭐가 들어가더라? 분자에 자기 자본이 들어가더라. 내가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게 순서가 뭔지, 자기 자본분의 총자산인지 부채분의 지분이 이게 헷갈린다 공부하다 보면은 또 연구를 했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외울까? 분자 얘기가 나오는구나. 부채 비율은 부채 나누기 자기 자본.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 나누기, 일단 이걸 세팅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럼 나머지는 어쩌면 기억이 날 수가 있다고. 근데 통째로 외우려고 하면 이게 답이 안 나와요. 하여튼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은 이제 계산 문제 형태로 아마 예상이 되게 됩니다. 계산 문제 형태. 나중에 우리 모의고사 할 때 하여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감당률. 이것도 더럽게 중요한 주제. 거의 최소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이슈. 그리고 이 부채 감당률은요, 이거 하나 외워두게 되면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도 부채 감당률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고요. 나중에 아까 대출 한도를 따지는 문제 할 때도 부저순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있어요. 자, 저소비 부조순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그때 부라고 하는 것은 부채 감당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를 따질 때도 부채 감당률 계산 공식을 알아야지 어떻다 실제 문제를 풀 수 있게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에 부채 감당률은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우리 순영업소득 뭐였었죠? 가유, 순전후 할 때 그 순영업소득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순영업소득. 근데 우리 기억하실까요?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바로 부채 서비스를 빼면 세전 현금 수지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게 되면 어떻다? 자, 세전 현금 수지. 순영업소득으로 부채 서비스를 나누게 되면 어떻다?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막 마구잡이 사방에서 튀어나오기 때문에 헷갈려. 그래서 제가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는데, 자, 그럼 가십시다. 순영업소득이 있어요. 자, 우리 실제 필수경비 제하고 남는 돈이 순영업소득입니다. 근데 부채 서비스는 앞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은행에 대출 받았을 때 상환해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봤어요. 자, 1억 수익이 있다고 치십시다. 근데 은행이 갚을 게 1억 2천이다. 그러면 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 사람은 수입을 가지고 은행 빚도 갚을 수가 없는 상태. 근데 만약에 순영업소득이 뭐보다 바로 부채 서비스가 크다. 그러면 이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대출 여부를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부채 감당률을 높은 숫자를 요구를 한다. 우리 은행에서는 대출해주기 위해서 부채 감당률 5라는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순영업소득 대비해서 뭐가 지금 부채 서비스가 5분의 1이 됐을 때만 어떻다? 대출을 해주겠다. 부채 감당률 10 됐으면 대출한다. 물론 그런 경우 대출 안 받을 거예요. 아니 1년에 10억 들어오는데 1억 이자로 나간다. 그러면 대출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할 수 있다고 쳤을 때 부채 감당률을 크게 설정하면 할수록 은행에서는 다 안정적인 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 크면 클수록 어떻다고요? 좀 투자자 입장에서 그 지분 투자자, 금융 투자자,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다? 별로 썩 좋은 투자 대안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부채 비율이 너무 크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 대출을 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에 비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바로 이 사람은 투자에게 대출을 해줄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대출액이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바로 비율 분석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율 분석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자체 기준이 있겠죠. 이 기준에 따라서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 그래서 이것도 소위 화폐 시간적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이 어떻다?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화폐 시간적 흐름을 고려했던 건 뭐밖에 없어요.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현가 회수 기간법에서 이제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봐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보고 갈까요? 자, 대부 비율 나중에 이제 대출 한도 따질 때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출액 나누기, 대출 가능액 나누기 부동산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가격에 대한 대출 가능액의 비율을 LTV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채 비율은요, 부채 나누기 지분 또는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 나누기 총자산 또는 총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채 감당률 제일 많이 써먹어요. 이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것이 바로 부채 감당률이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대출 개연성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은 이건 곧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다? 대출 해소는 안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채 감당률이라는 주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또 드리게 될 주제가, 자,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해서, 이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쌍욕이 나오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게 됩니다.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내가 귀하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문제꼴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딱딱 떨어지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마 투자론에서 제일 짜증나고 힘든 파트 중에 하나가 이 파트예요. 왜? 공식까지, 다는 아닙니다. 공식까지 몇 개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해서 계산 문제는 들어도 출제가 되고요. 자, 다만 요즘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주제는 이 의미를 따져 묻는 문장 형태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현재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계수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미래 가치 계수는요, 별거 아니고, 자, 일정한 금액이 미래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를 계산하는 공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미래 가치 계수. 외우셔야 돼. 미일연감이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해서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그리고 감채 기금 계수 순서 외우셔야 돼. 미일연감이라고 하는 거. 미일연감 일단 외우셔야 돼. 미래 가치 계수에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미일연감 좀 이따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 근데 또 용어가 비슷해. 현일연처라고 돼 있죠. 개 짜증나려고 그러죠. 그래서 현재 가치 계수. 아니, 나는 이거 공부할 때 그렇게 짜증나던데요. 하여튼, 그때 저는 공부할 때 아무도 읽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혼자서 이렇게 계속 보면서 외우다 보니까,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보다, 이 망할놈 공부를 시작하기 전보다 한우의 상태가 더 불량해졌어요. 그래서 이 한 5년 전만 해도 이거 안 할 때 조금 그래도 멀쩡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3, 4년 이 지랄을 하다 보니까 얘가 점점, 까칠해지고. 하여튼, 그래서 어제 집에 갈 때 우리 딸하고 또 싸웠어요. 이거 중2인데, 애가, 누구 닮았고 소심해갖고, 뭐 학교에 오늘이죠. 어젯밤에 출력해서 내야 되는데 집에 프린터가 고장이 났대. 그럼 전화를 해서 출력을 해 오시라. 네가 아빠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전화를 했더라고. 제가 놓쳤어요. 다시 전화하니까 어디냐고 그러더라고요. 뭐든 어쩔 건데.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아니야 괜찮아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불어. 그래갖고 부르면 이렇게 프린트를 해야 된대. 그리고 그럼 사무실 들렸다가 프린트를 해서 가겠다. 그럼 말을 안 해, 애가. 그 숙제 안 했으면 어떡하려고. 뭔 얘기에다가 현일연저. 다시 미일연감 현일연저. 나중에는 이제 미감 현재 이렇게 외우시면 돼. 미감 현재로 그냥 가시면 돼. 그래서 자, 일시불 연금은 앞에 공통적인 요소잖아요. 일시불하고 연금은 공통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식하게 외우려면 미감 현재 이렇게 외우시면 이게 거의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외우는 단계는 미일연감 현일연저 해서 미래가치 계수에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개념이 있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감채기금 계수라는 숫자가 있다. 그 다음에 현일연처라고 되어 있죠. 현재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그리고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해서 일단은 미래 가치 계수는 나중에 뭐랑 연계가 된다. 바로 감채 기금 계수. 현재 가치 계수는 뭐랑 연계가 된다. 저당 상수라는 것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다는 걸 압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미일연감 현일연저. 자, 공식 하나 설명 안 드렸어요. 일단 기본 틀만 잡는 거야. 미일연감 현일연처에서 수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식은 금방 외울 수 있으니까 수식이 포인트가 아니라 일단 의미부터 새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계수. 현재 1원이라는 금액이
은행에 맡겨두면 얼마의 가치를 N년 후에 갖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일시불의 미래 가치계수. 이때 이자율이라는 것을 R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에 1억을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된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자, 이제 이자를 쳐주겠죠. 근데 지금 이제 기간 N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을 때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 이건 계산 문제 안 나와. 워낙 쉽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어디에서 감정평가 이런 거 할 때 가끔 필요해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논리구조예요. 자, 지금 1원이라는 금액이 이자율이 만약에 계산을 편입해서 10%다라고 이렇게 전제했을 때, 자, 2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 이걸 계산하고 싶으면 1원이라는 금액에다가, 1원은 그냥 나중에 보겠고, 1 플러스 Rn승, 그러니까 1 플러스 0.1의 2승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1 플러스 Rn승이 이런 의미라고요. 자, 바로 1.1의 2승. 그럼 이제 계산하면 1.2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1의 2승을 하면, 제가 미리 외워왔어요. 미리 계산기 가지고 헷갈릴 것 같아서 1.1의 2승은 뭐라고요? 1.21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럼 뭔 소리냐면 현재 1원을 이자율 R로 예금을 하고 2년 후에 찾게 됐을 때 이때는 1원이 아니라 바로 1.21원의 가치를 갖게 된다. 이게 일시불의 미래 가치계수. 자, 딱 1원이라는 딱 특정한 1억 또는 이제 1,000만 원이라는 특정한 금액이 이자율 R일 때, 그리고 기간이 2년, 제가 2년을 예시했어요. 3년, 4년 하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해서, 자, 2년이었을 때 1 플러스 0.1의 2승,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 가치계수, 현재 1원이라는 금액이 장래 2년 후에 이자율 10%일 때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 이걸 일시불의 미래 가치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게 될 게 연금의 미래 가치계수. 여기서는 포인트가 1원씩 이렇게 가는 거야. 1원씩. 매년 1원씩 생기는 돈이 있다고요. 또는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매년 50만 원씩 이렇게 생기는 돈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를 볼 때 얼마씩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건 일시불이 아니라 연금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자, 이자율 R이고 들어온 대로 그대로 정립을 했을 때 지금 이제 N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인가?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되게 됩니다. 공식 두 개 다 외웠어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계수는 뭐라고 써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쓰면 된다. 한편 연금의 미래 가치계수, 이게 제일 어려워.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 공식 다 외우셨습니다. 공식 다 외우셨다고요. 그리고 이 파트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연금의 미래 가치계수를 따지는 문제. 이게 제일로 어렵게 구성되는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가 구성되면 수험생들은 개 거품을 물어버립니다. 너무 어려워서. 근데 안 해서 그래. 공식을 보통 수험생들이요, 이 6개를 다 처음 외우려고 용을 써요. 안 됩니다. 내가 해봐봤어요. 지금 5년째, 6년째 이 지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못 외웠어. 그러면 내 대가리가 닭대가리가 아니라 이런 걸 만든 놈들이 나쁜 새끼들이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참 편하게 살아요. 뭐가 좀 잘 안 된다. 그럼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무한의 긍정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어. 친구하고 다퉈. 그럼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그래서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주변에서는 제가 제일 정상이에요. 내 주변에 또라이들 겁나 많습니다. 진짜 별 미친놈들 다 있어요. 죽겠어 그냥 그런 미친놈들 보면은. 다시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 끝. 공식 외울 거 다 외우셨어요. 자, 미래가치계수. 자, 보고 있습니다. 미, 일, 연, 감 나와 있죠? 예, 감채 기금계수 키워드 정립 끝.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적금. 이게 키워드라고요.
이거는 공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얘는 얘의 역수예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계산문이 안 나오니까. 역수니까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아니,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고, 애초에. 얘를 냈다가 뒤져요. 학생들, 아마 출제원들, 아마, 광화문이 됐든 서초동이 됐든 간에 걔 끌어내려갖고 목을 따버릴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문제니까. 이 정도 문제만 내더라. 이 문제, n승입니다. 오타가 있네. n승이요.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것만 내도 거의 수험생들 아마 5%도 못 풀걸요? 왜? 그분들은 이것도 외워, 이것도 외워, 이것도 외워, 막 쳐외워. 그건 시험장에 못 써먹어. 왜? 어떤 문제를 묻는지조차도 몰라. 아니, 그냥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던 거라도 15년, 16년 동안 나왔던 것만 분석하면 되는 거지. 17년 만에 이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지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밖에 못 나가잖아, 낮에는. 하늘 무너질까봐. 혹시 확 무너져버리면 겁나 아플 거 아니야. 하늘에 구름이 와서 때리면. 다시. 자, 지금 감채기금 계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적립할 금액, 적금액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뭐라고 한다? 감채기금 계수. 그런 거 있잖아요. 자, 10년 후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씩 적금을 쳐넣을까요? 이런 식의 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을 뭐라고 한다? 감채기금 계수. 감채기금 계수도 뭐예요? 장래 1원이라는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N년 동안 이자율 R이라고 했을 때 얼마씩 꼬라 박을까요? 라고 하는 거. 이게 감채기금 계수.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이런 식이라고요. 50만 원씩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연금이 돼야 돼요. 일시불은 딱 특정 금액이 한 번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50만 원씩 키워드 씩 이게 일단 뭐가 된다고요? 연금이 되는 거야. 그럼 연금 두 개가 있었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그러니까 현재 1원 50만 원씩 자, 뭐 매 기수 이자율 뭐 R로 해서 N년 동안 계속 적립을 해 간다고 했을 때 다 은행에 넣는 거야. 매년 연금 나오는 걸. 그러면 그게 장래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감채기금 계수라고 하는 거, 장래 특정한 금액 1억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얼마씩 불입을 또는 적립을, 적금을 부어야 하는지를 계산해내는 공식을 뭐라고 한다? 감채기금 계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가치 계수의 유형이 뭐가 있다고요? 감채기금 계수. 밀연금. 그래서 나중에는 키워드가 뭐가 된다고요? 일시불 연금 무조건 세트로 나오니까 키워드를 뭐로 간다고요? 미감. 미래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 감채기금 계수가 있다. 아, 이렇게 치고 들어가신 거라고. 현재 가치 계수까지 먼저 비교를 해볼까요? 현재 가치 계수. 이거는 지금 돈이 생기는 게 아니야. 장래, N년 후에 1원. 자, N년 후에 1원이라는 거. 아까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율이 발생하죠?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율이 주잖아요. 그럼 거꾸로 장래 5년 후에 1억, 3년 후에 1억이라는 금액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우리 앞에서 투자 분석 기법 얘기할 때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면서 현가 회수 기간법과 단순 회수 기간법을 제가 간단히 비교해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들어오게 될 돈을 그냥 현재 가치로 환원 안 하고 그냥 통쳐서 자, 이 투자한 자본 언제까지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바로 단순 회수 기간법. 현가 회수 기간법은 1년에 들어올 1억으로 바로 치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서 그 가치를 좀 줄여주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공식 하나 볼까요? 예. 1 플러스 Rn 성분의 1. 아까 얘랑 역수네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하고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소위 역수관계라고요. 다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뭐였어요? 1 플러스 R의 n승.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뭐예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끝. 다 공식 다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R분의 1 플러스 R n승 마이너스 1. 이게 제일 어렵다고요. 아니, 써먹을 공식이 계산 문제 형태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시험에 나오는 공식, 나왔던 공식, 16년 동안 나왔던 공식은 3개. 첫 번째,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뭐가 된다?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라고 하는 거. 자, n년 후 1원이라는 것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할인율은 R이라고 전제했을 때. 이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커진다. 다시 5년 후 1억이 할인율 10%일 때, 그러니까 내가 1억을 지금 꼬라박으면 이자를 10% 쳐준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5년 후 1억이라는 것이 할인율 10%다 라고 하게 되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인가, 또는 20%일 때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인가.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다. 어려웠다고. 공식을 보면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자, 봅시다. R이 할인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숫자가 작아지죠?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는 1로 정해져 있는데 분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숫자는 어떻다? 작아진다. 그래서 되게 까다롭게 나왔어, 이번에.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현재 가치는 당연히 어떻다? 작아진다. 공식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미래 가치를 따질 때 이자율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미래 가치는 커지게 되는 거죠. 1억을 은행에 꼬라 박았는데 이율이 10%일 때하고 20%일 때, 당연히 20%일 때가 10%일 때보다 어떻다? 당연히 가치가 더 커진다. 이런 논리죠. 이게 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냥 이 기본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도 내고 저렇게도 내고. 다시 갑시다.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 n년 후 1원이라는 금액이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될 것이냐. 할인율 R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 그런데 아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뭐였어요? 1 플러스 R의 n승이었죠.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는 어떻다? 역수관계이다. 요거 하나. 또 하나 기억할 거? 아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이거 역수가 뭐가 된다? 감채기금계수. 근데 공식은 외울 필요가 없다. 얘하고 얘가 역수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의 현재가치계수하고 저당 상수가 역수관계라고요. 이건 공식 외울 거 없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못 외워. 그러면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가 어떻다? 또 역수관계.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가 1 플러스 Rn승.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뭐라고요? 1 플러스 Rn승분의 1.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요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저 붙여볼까요? 바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앞으로 연금이 매년 50만 원씩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10년 동안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금 가치로 치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근데 안 나와. 나와도 답이 아니야, 얘는. 그럼 답이 뭐냐?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 여기서 키워드 뭐예요?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는 거. 지금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앞으로 10년 후에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씩 적금을 부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감채기금 계수. 현재 10억을 빌렸을 때 10년 동안 갚는다고 했을 때 얼마씩 갚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저당 상수. 얘는 여러 번 써먹어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금융론 공부하실 때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자, 대출을 실행을 했을 때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 내는 공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저당 상수. 그러니까 요 나머지는 일시불 연금은 어렵지가 않아요. 왜? 문제에서 일시불 1원 얼마씩 하면 1원 하면 뭐가 된다? 일시불. 얼마씩 하게 되면 어떠하? 연금.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리고 뒤에 문제를 보면 현재 가치는 또는 미래 가치는 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1원 점점점 현재 가치는 그럼 뭐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쓰면 되는 거고 1원 점점점 미래 가치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쓰면 되는 거다. 50만 원씩 점점점 끄트머리에 현재 가치는 이렇게 나올 때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하면 될 것이고 물론 그건 안 나와. 이렇게 복잡해서. 그 다음에 50만 원씩 점점점 미래 가치는 이라고 하면 연금의 얼마? 미래 가치 계수. 그러니까 이건 되게 쉬워요. 특정한 금액만 정해지면 일시불. 얼마씩 하게 되면 연금. 그리고 항상 문제에서는 끄트머리에다가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는 이라는 표현을 써주니까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감채 기금계수, 미감, 미일연감 중에서 바로 띄어서 미감. 감채 기금계수는 뭐야? 적립할 금액, 적금액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감채 기금계수. 저당상수는 대출한 다음에 매기수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저당상수라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 나올 때는 이런 식이야. 50만 원씩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무조건 연금이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 그리고 끄트머리에 현재 가치 또는 미래 가치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굳이 외운다면 감채 기금계수 적립할 금액 적금액이라고 하는 거. 저당 상수는 상환할 금액. 물론 이제 지난번 문제에 약간 까다롭게 구성을 하셨는데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라는 방식에서 나중에 원금 균등 상환 저당,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은 금융론 파트에서 다시 논의를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저당 상수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저런 거 나오잖아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데 금융기관 직원들 기가 막히게 따삭 때리면 그래서 1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5년 만기로 그러면 매달 얼마씩 내야 되는지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게 알려준다고. 전에 학원생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대출 업체에서 일했던 분이야.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하면 얼마씩이라고 딱 금액이 뜨니까 상담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너무 궁금했대. 왜 이 금액이 나오는지. 컴퓨터 보고 상담을 하니까 전개를 하긴 하지만 이게 뭐라고요? 상환할 금액은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이걸 공식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채기금계수는 쓸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시험용으로 적립할 금액. 미감 현저, 미감 현저, 미일연감 현일연저 힘드니까 어차피 일시불 연금이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감 현저. 미래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고 감채 기금 계수가 있고 현재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 저당 상수라고 그래. 미감 현저. 오늘 밤에 잠자다가 팍딱 일어나면 미감 현저. 이렇게 무식하게 가시면 됩니다. 공식 나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 요거 하나는 외우셔야 돼. 나중에 원가법이라고 해서 자, 감정평가할 때 이 공식을 써먹어요. 현재 1원인데, 자, 이자율을 알릴 때. 이제 나중에 원가법이 그런 식이야. 공사비가 매년 5%씩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 필요한 공식이고요. 이에 역수가 뭐가 된다고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그리고 하나 더 외웠던 거 있었죠?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이게 연금의 바로 아까 오타 있었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이것의 역수가 뭐가 된다? 감채 기금 계수. 자,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써먹을 일이 없어요. 다만 알고 있을 게 얘하고 얘는 없다? 역수 관계다. 요거 끝내버리십니다.
이런 문제는 낼 수가 없다고요. 아니 뭐 써줘도 못 푼다고. 이건 계산기 두들겨 손목까지 끊어져요. 큰일 나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요, 이게 나왔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5년 후 1억이라는 금액이 이 할인율 얼마일 때 현재 얼마의 값을 갖는가. 되게 어려웠던 문제예요. 왜? 1 플러스 Rn승 5승을 해야 되잖아. 5번 곱해야 된다고 1 플러스 R을.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나왔던 문제가 그런 문제였어요. 대부분 과거 문제는 최대 한 3년까지만 줍니다. 5승 말고 한 3승은 손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할인율 10%일 때 1.1, 1.1, 1.1 세 번 곱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계산할 때 계산기 아주 복잡하게 때리는 그런 문제 안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냥 다 손으로 계산해도 답을 구상할 수 있게. 나중에 제가 그 계산기 쓰는 법을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사실 몰라도 써먹을 수는 있게 돼 있어요. 실제 계산 문제는. 아니, 그 나름의 또 공식이 있다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공식 자체가. 어찌됐든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요렇게 해서 다시 갑시다.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거. 자,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 얼마가, 장래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먼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공식 1 플러스 R의 n승 해서 1원이라는 금액이 이자율 R일 때 n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가. 이걸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자, 제일 안 써먹고요. 제일 많이 써먹는 건 이거예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아까 우리가 투자분석 기법 얘기할 때 1년 후에 1억이라고 하고 2년 후에 1억, 3년 후에 1억 5천 이런 식의 금액이 들어오면 현재 이게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써먹을 때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좀 이따가 우리가 수익성 지수법, 수년가법 할 때도 이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왜? 수입은 지금 당장 생기는 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기 때문에 지금 1년 후에 1억, 1년 후에 2년 후에 1억 2천, 3년 후에 1억 3천이라는 걸 통째로 사지 않는다고.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이거는 1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의 값을 갖는가, 2년 후에 1억 2천이 현재 얼마의 값을 갖는가, 이렇게 환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합니다. 한편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이것의 역수는 감채 기금 계수. 감채 기금 계수 키워드가 되는 것은 적립할 금액. 자, 적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감채 기금 계수. 그리고 나서 현재 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얼마씩 하면 일단 뭐가 된다? 연금이 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재 가치는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자, 이게 바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공식은 외울 필요 없고요. 이에 대응해서 역수가 뭐가 된다? 저당 상수. 그래서 저당 상수는 원래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 매기수 상환할 금액, 원래금 상환액을 계산해 내는 공식.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이라고요. 어떤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0만 원씩 일단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연금이라고 하는 거. 현재 가치.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하면 되죠. 근데 문제 구성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 50만 원씩 자, 5년 동안 불입하는 금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식인데 꼭 문제 구성할 때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쓴다고요. 바꿔치기 한다고. 너무 쉬우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50만 원씩 할인율 뭐 예를 들어서 5%라고 했을 때 5년 후 현재 가치 뭐 이렇게 이제 나오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꼭 어떻게 저당 상수의 역수 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50만 원씩 그럼 일단 뭐라고요? 연금이죠. 그리고 점점점 미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활용을 하면 되는데 실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50만 원씩 이자율 R일 때 N년 후의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채 기금 계수의 역수를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밀연금, 현일연저라고 이걸 기억해달라는 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자 밤채 기금 계수는 역수 관계이고 그 다음에 현일연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손오타 역수 관계이다. 또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적립할 적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를 활용하면 된다. 맞는 거죠? 다시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려면 뭘 구해야 된다고요? 감채 기금 계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감채 기금 계수는 말을 쓰지 않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면 된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의 역수가 뭐가 된다? 감채 기금 계수. 지금 제가 드린 이런 정도의 질문들이 되게 하이 클래스 질문입니다. 상당히 난이도 있게 구성하는 거. 그래서 미일연감, 현일연저. 근데 일시불하고 연금은 항상 세트니까 미래가치 계수는 감채기금 계수.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계수에서는 뭐라고요? 저당 상수라고 하는 미감 현재. 이렇게 일시불 연금은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공식이 뭐라고요? 1 플러스 R의 n승.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공식은 R분의 1 플러스 R n승 마이너스 1. 이게 제일 어려웠어. 이게 제일 어려웠어. 한편 연금의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는 뭐가 된다? 1 플러스 R의 n승 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6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2개 정도 외우면 역수 하나 해결해버리면 딱 2개면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 근래 거의 지문 형태로 한 문제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해서 요 정도 해서 자 화폐 시간에 같이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걸 이제 응용한 것이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개념 설명드리겠습니다.